본격적으로 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빠가 딸을 성추행했던 당시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 기자, 그날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딸에게는 정말 떠올리기도 싫은 정말 끔찍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사건은 2015년 4월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큰딸과 그러니까 언니와 동생이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거실에 이불을 깔아놓고 TV를 보다가 이제 잠들락 말락하는 상황이었는데 한 새벽 2시쯤 이 아빠가 들어오는 소리를 딸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빠가 다가왔는데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딸을 성추행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큰딸도 이를 인지하고 너무 깜짝 놀라서 몸을 뒤척이는 척하면서 피하니까 그제서야 아빠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을 당시 딸은 중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어 뒤늦게 이 사건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어린 중학생에 불과했던 큰딸이 친아빠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니 그 충격을 저도 가늠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가 피해자 딸의 이야기를 어렵게 들어봤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는 초인종소 있죠. 초인종 소리가 맨 처음에 들리고 잠잠 척이라 해야 되나요? 그건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걸 정리해 주시면과 하더니 점점 손이 상황 자체도 너무 아빠가 나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것도 무섭고 안 믿기고 그래가지고 여자애가 어떻게 그런 적 궁금해서 그랬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뭘까? 아빠한테 나는 뭘 했을까? 왜 아빠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하지? 난 딸로도 안 보이는 건가? 네, 저희가 물론 피해자 측의 동의를 얻었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만 이 보도가 나간 후에 혹시 모를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수위가 높은 말들은 저희가 삭제하고 그 수위를 조절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딸이 정말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했다고 합니까? 사실 모르는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해도 그 당시 성추행 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머리가 정말 하얘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새벽에 잠자는 상황에서 이렇게 성추행을 당했기 때문에 큰딸이 어떻게 대응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시험 기간이어서 여동생이던 동생과 이 거실에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이제 막 들락말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하고 있고요. 가해자가 아버지다 보니까 이 큰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뭐 소리치거나 아버지를 밀쳐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잠꼬대를 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슬며시 밀어내니까 아버지가 이제 행동을 멈췄다라고 합니다. 이 행동을 또 옆에 같이 자고 있었던 여동생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동생도 자면서 이불을 똘똘 말아가지고 아버지가 혹시나 자기에게 건들지 못하도록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정말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슬기롭게 좀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바로 엄마에게 전화로 알리면서 이른바 아버지를 고소하고 결국에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궁금한 건 지금 아빠는 그럼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큰딸뿐만이 아니라 작은딸의 목격도 있기 때문에 혐의를 쉽게 부인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취재기자의 말에 따르면 이 피해자 쪽에서는 아버지가 모두 현재 성추행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왔는데요. 취재기자 역시 가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접촉을 했는데 이 관련해서는 명확한 답변은 하진 않았는데 부인도 역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재판이 시작됐고요. 아빠 측은 아무래도 변호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빠보다 더한 변호인의 행태가 시작되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재판 과정에 아버지를 만나는 것도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 재판까지 가는 과정도 이 가족들에겐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실 아빠에 대한 선고는 얼마 머지 않았습니다. 오는 30일에 1심 이제 결심 공판 그리고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 아버지 측 그러니까 가해자 변호사가 이 딸과 어머니에게 각각 전화를 거는데 물론 가해자 측에서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 합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 변호사가 어머니에게 뭐라 말을 했냐면 성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통화 중에 정말 막말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성범죄 관련해서는 2차 피해 때문에 이 가해자와 피해자도 조사 과정에서 만나지 않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이 변호인이 이런 말을 했는지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2차 피해가 심각하다. 정말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더 심한 말을 했는데 저희가 차마 방송에 보도할 수가 없어서 걸러냈다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아빠 측 변호사가 피해자인 딸,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러한 막말을 쏟아내고 합의를 종용한 건데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발언까지 했다는데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금 우리 딸하고 공격을 같이 하거든요. 정리하는 건 너스러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본인이 힘들단 말입니다. 더 화나게 만드시네, 변호사님이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탓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부분에 오해 불러있다고 제가 죄송합니다. 다투라고 전화해드린 건 아닌데, 제가 죄송합니다. 아유. 저 되게 많이 화났고요. 변호사님 때문에 더 화났어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제 딸 같으니까 좀 마음의 상처를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네, 직접 그 통화 내용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물론 합의가 다급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왜냐하면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제가 법을 더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이 할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 중에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딸이랑도 같이 목욕한다. 성은 자유로운 거다. 저도 딸 길렀거든요. 네. 글쎄, 이분 참 특이하시네요. 중학교 2학년 정도 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된 딸하고 아빠가 같이 목욕한다고요? 이분 집은 아마 특별한 것 같은데요. 네. 아마 통상 이해가 잘 가지 않죠. 제 생각컨대 아마 그런 집안은 대한민국에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아빠는. 좀 이상하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0일 날 이제 아마 선고가 있으니까 이제 변호사로서 좀 다급한 마음에 이제 이렇게 좀 무리한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상한 성관념을 가지고 계신 변호사님 분명하고요. 네. 여기 변호사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변호사로서 소양이 과연 이게 부족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이건 명백히 변호사에 의한 그 성범죄에 있어서 2차 가해입니다. 네. 제가 뭐 변호 업계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님들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김남국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해자를 변호를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노력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노력을 하려고 한다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피해자가 지금 현재 어떤 심정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낮은 자세로 사과를 하는 건데 지금 저것은 진짜 이게 그냥 피해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오히려 공분을 하게 되는, 분노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 전혀 이해가지가 않고요. 네. 지금 이제 피해자 측에 곡해했다라고 네. 또 변호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것은 맞는데 나머지 부분은 또 곡해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곡해했다라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곡해를 한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성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얘도 정말 납득이 안 가고 네. 성이 자연스러운 거하고 지금 피해자 강제추행 당한 거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오히려 그 의뢰인인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에게 더 불리한 거 아닌가요? 예, 우선은 가장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네. 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해서 연락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미 2차 가해를 가했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피해자를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초등학교 2학년 딸이랑 함께 목욕을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것과 성범죄가 어떻게 동일시 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고 사실 저희가 흔히 변호사 가중이라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는데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형에서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네. 피고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야말로 딸은요, 아빠 때문에 한 번 울고요. 그 아빠의 변호인 때문에 2번 울게 된 겁니다. 저희도 사실 상처를 괜히 들추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만 누구보다 용기를 내주셨거든요.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변호사가 할 말인가라는 생각이
생각이 문제스럽고 이 사람이 진짜 변호사가 맞는 건가. 오히려 저희 쪽을 우리가 잘못한 거다, 제가 잘못한 거다, 합의한 니네가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사기꾼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던 거예요.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성이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본인의 집은 아무나 만지고 아무나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당한 사람의 심정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거고 죽이고 싶은 심정이에요, 진짜. 그야말로 가족들이 더 큰 고통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변호인 혹시 뭐 징계라든가 이런 걸 받게 되나요? 피해자도 일단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발언을 한 변호사에 대해 진정을 접수하기로 했고요. 실제 취재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 사실이라면 중징계 사안이라고 대한변협 관계자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변호사님? 이거 혹시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좀 타격을 받나요? 네, 징계가 만약 중징계를 받게 네.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에 또 공고가 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변호사로서는 굉장한 타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칼날은 살을 베고 혀끝은 마음을 벨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더 오래 가는데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